할머니 면회 못 시켜줘요. 최대위의 비웃는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부대 면회소는 가족들과 병사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그 한복판에서 75살의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할미가 왔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삶은 계란과 식혜가 들어있는 보자기가 있었죠. 시골 마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이수호가 면회소에 나타났을 때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살 손자의 왼쪽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죠. 할머니. 수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수호야. 할미가 다 알고 있어. 말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지.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면회소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수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죠. 쟤 또 맞았나 봐. 맨날 당하고만 있네. 말순은 보자기를 열어 삶은 계란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라. 할미가 새벽에 삶은 거야. 수호는 계란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쉥, 말하지 마라. 할미가 다 안다니까.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면회소 한쪽에서는 최대위가 다른 간부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누구 할머니래? 이수호, 그 신병 할머니요. 그 멍청한 놈이. 말순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손자에게 식혜 한 병을 건넸죠. 이것도 먹어. 할미가 직접 만든 거야. 수호는 식혜를 받아들고는 작게 웃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 우리 수호가 제일 중요하지.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할미도 옛날에 내 할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많이 기다렸거든. 면회 시간은 짧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면회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죠. 수호야, 할미 갈 시간이다. 할머니.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가. 말순은 일어서며 보자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한다. 면회소를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을 보며 최대위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시골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손자 생각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노인네가 누굴 만나러 왔나 했더니 최대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면회일 말순은 또다시 보자기를 들고 면회소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 많은 반찬과 식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수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죠. 말순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할미가 안 올 수 있나? 할머니.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너 때문이 아니라 할미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면회소 한편에서 최대위가 부하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 또 왔네. 매번 저런 허름한 보자기 들고 와서 시골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호야, 이거 먹어봐. 말수는 식혜병을 열어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미가 정성껏 끓인 거야. 수호가 식혜를 마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위가 성큼성큼 다가왔죠. 야, 이수호. 날카로운 목소리에 면회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중대장님. 수호는 벌떡 일어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대위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죠. 이분이 내 할머니냐? 네, 그렇습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볼품없게 생겼네. 그 순간 최대위가 수호의 손에서 식혜병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걸 가져와서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식혜를 말순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죠. 찰랑. 차가운 식혜가 말순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면회소는 순간 정적에 빠졌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할망구가 감히 이 신성한 군부대에 와서 최대위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 손자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냐? 식혜가 말순의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들고 최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수호야. 말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할미는 믿는다. 수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라, 우리 수호야. 말순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최대위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꼴 좋다. 이런 게 군인 가족이라고? 면회소의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말수는 조용히 보자기를 챙겼습니다. 수호야, 할미 간다. 할머니. 괜찮다. 다 괜찮아. 말수는 돌아서서 면회소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말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준호야,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시골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현관에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식혜 냄새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말순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전화기였지만 늘 깨끗하게 닦아둔 것이었죠. 손가락이 다이얼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아들에게 이런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말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번호를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준호 사단장의 목소리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 아들, 좀 보거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무슨 식혜를 머리에 부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말순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면회소에서의 조롱, 최대위의 폭언, 그리고 식혜 사건까지.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가끔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중대장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위라고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서면 수호한테 더 안 좋을까 봐서. 어머니, 준호가 말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왔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자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였으니까요. 한편 사단장실에서 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40대 중반의 군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참모. 네, 사단장님. 내일 아침 일찍 헬기 준비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준호는 부대 배치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최대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네, 최대위 말입니까? 지금 당장.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수호가 어릴 때부터 늘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군대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모독한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단추를 채우고 계급장을 확인했죠. 오늘은 사단장이 아니라 아들이자 손자로서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장님, 헬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출발하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지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어머니 말순의 얼굴을 떠올렸죠. 식혜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도 굴복하지 않았을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 했던 아들 수호의 절망이.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헬기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죠. 오전 9시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감사단오나? 이상하네, 예고도 없이. 헬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휘날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내렸죠. 별 2개가 달린 견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오셨다. 차렷.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는 급히 뛰어나와 격례를 했죠.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신병 이수호를 데려와.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수호 말입니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이수호를 중대본부로 데려와. 김하사는 영문도 모른 채 뛰어갔죠. 잠시 후 수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의 멍은 더 심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죠. 준호는 아들을 보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수호. 네. 수호는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나와 함께 오너라. 준호는 수호를 데리고 별도의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는 따라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짓으로 막았죠. 중대장은 여기서 기다려. 면담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네. 수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래. 준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수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 다 말씀하셨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혜를 머리에 부었다고.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잘못해서. 아니다.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아버지,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단장이라서가 아니라 내 할머니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는 최대위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왜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셨을까? 이수호랑 무슨 관계가 있나?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이수호가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최대위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사단장이 직접 올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수호를 지목해서 부른 것이 걱정됐습니다. 면담실 안에서 준호는 아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폭행, 따돌림, 괴롭힘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났죠. 들을수록 준비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누구 아들인 걸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니까. 준호는 면담실을 나섰습니다. 최대위가 급히 다가왔죠. 사단장님, 어떤 일로? 중대 전체를 집합시켜. 네,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중대 집합.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이준호 사단장이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수호는 내 아들이다. 순간 운동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수호를 괴롭혔던 이상병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왔을 것이다. 지난 면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준호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최대위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왔다. 준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부가 그 할머니 머리에 식혜를 부었다. 운동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그날 면회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대위. 준호가 최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와. 사단장님.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 보거라. 그건. 최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내가 대신 설명해 주겠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젯밤 여러 병사들이 증언한 내용이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위가 할머니한테 이런 시골 할망구가 라고 했어요. 식혜를 머리에 부으면서 웃었어요. 이수호가 울어도 계속 비웃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들이 그날의 참상을 고발했죠. 최대위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준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수호에 대한 가혹행위도 조사했다. 이상병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내가 한 일들을 다 말해보거라. 저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탁물에 침 뱉기, 잠자는 중에 발로 차기,
밥 먹을 때 괴롭히기.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이상병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일부는 동조했고 일부는 방관했으니까요. 왜 그랬나? 준호가 이상병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해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나? 준호는 수호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수호야, 이리 와. 수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 옆에 섰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였을 뿐이었죠. 특별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시작한 일이잖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 준호가 김하사를 바라봤습니다. 면회소 담당자가 몰랐다고? 죄송합니다. 김하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최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한다. 이상병은 영창 30일, 김하사는 경고 조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해당자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특별 감찰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점검할 것이다.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발견되면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수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수호는 내 아들이지만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아이를 괴롭히면 나를 상대하게 될 것이다. 운동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군인의 의지였습니다. 집합이 해제된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최대위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이상병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사단장 아들이었다니. 우리도 괜찮을까? 김하사는 면회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그날 일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한편 최대위는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았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부하 간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중대장님, 사단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최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의 임시 사무실에서 최대위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는 다른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분위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최대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듣고 싶다. 사단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라.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봐. 최대위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냥 재미있어서요. 재미? 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75살 할머니를 모독하는 게 재미있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하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군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부대를 떠나기 전에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러 가거라. 네. 최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준비해. 그날 오후 준호는 최대위와 함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최대위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운전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기회를 주려는 의지도 느껴졌죠.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라면 더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최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단순히 사단장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할머니를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준호야, 왔구나.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챙겨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최대위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순이 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이분이 내 어머니. 사과하러 왔습니다. 최대위가 앞으로 나서서 깊게 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수는 최대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죠.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위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무례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말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착한 아인데. 최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약해 보였고 배경이 없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최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최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일어나세요. 할머니,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최대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용서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준호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말순이 최대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군인이라고 들었어요.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고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위는 보직 해임 후 교육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부조리 근절 교육을 담당하게 됐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간부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최대위는 교육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생들은 조용히 들었죠. 저는 한 할머니의 머리에 식혜를 부었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손자 면회를 온 75살의 할머니였어요. 교육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최대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상병이 영창에서 나왔습니다. 30일간의 영창 생활 동안 많은 생각을 했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상병은 곧바로 수호를 찾아갔습니다. 수호는 내무반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죠. 수호야. 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병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죠. 미안하다. 이상병이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임. 수호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선임 자격이 없어. 이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한 짓들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 내무반의 다른 병사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의 이상병은 처음 봤으니까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이상병이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지켜줄게. 약속할게. 수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죠. 김하사도 변했습니다. 면회소에서 일할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렸죠. 자신이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사는 면회소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준호는 매주 부대를 찾아와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벌을 위한 방문이 아니었죠.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수호야. 준호가 아들과 면담했습니다. 어때? 많이 달라졌지? 네, 아버지. 수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진짜 군대야. 준호도 뿌듯해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곳. 수호는 아버지가 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한 게 아니라 부대 전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약한 병사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편지 쓰고 싶어요. 그래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수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글씨가 조금 흐려진 건 눈물 때문이었죠. 부대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도우며 지냈고 간부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죠. 이게 바로 군대의 본 모습이야.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곳. 식혜 사건은 이제 부대의 교훈이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절대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변화는 서서히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준호 사단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들도 자체 점검에 나섰죠. 군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면회일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보자기를 쌌죠. 삶은 계란과 식혜, 그리고 수호가 좋아하는 김치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김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수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면회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병사들도 정중했죠.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이미 다 나았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수호야. 말순이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면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보자기를 열어 음식을 꺼냈죠. 이번엔 김치도 가져왔다. 할머니표 김치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수호가 식혜를 받아들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었죠. 극복해낸 시련이자 더 강해지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더 강했다면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호야, 강함이라는 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옳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지.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정말 강하셨어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럼 할미가 우리 수호를 안 믿을 리가 있나?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넌 할미 자랑이야. 그때도 지금도. 면회소 한쪽에서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모습이 바로 면회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수호가 식혜를 따라 할머니께 건넜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 챙길 차례예요. 우리 수호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말순이 뿌듯해하며 식혜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할머니, 아버지 말씀 들었어요.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 말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변한 거야. 저희들이요? 응.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 거 말이야. 말순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호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야,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말순은 편지를 소중히 받아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수호야.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저를 믿어주셔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말순은 면회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고 환한 표정이었죠. 다른 면회객들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말순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울지 마세요. 다음 면회 때는 제가 식혜랑 계란 준비할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말순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혜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그날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수고했다, 말순아.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온몸에 퍼졌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죠. 말순은 다음 면회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수고 많았다. 수호 잘 지내죠? 응, 정말 좋아졌어.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줬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그날 굴복하지 않으신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자를 믿고 지키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앞으로는 다른 할머니들, 다른 손자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네. 네, 어머니. 그럴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죠.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식탁 위에 식혜병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낸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오늘은 격식이 많이 모자라 보이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호텔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이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한만수의 작업복을 훑어봤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 있다가 바로 와서요. 60세 한만수의 목소리에는 변명 대신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서진은 물컵을 꼭 쥔 채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죠.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혼사는 신중해야죠.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으로 스쳐간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본 건 나였나.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만수의 거친 손에 숨겨진 작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인 대학병원 지하 1층 카페테리아는 오후 3시 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교대 근무 전까지의 공백,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창가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스함과는 대조적으로 네 사람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한서진은 아버지를 향해 의자를 살며시 당겨드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의자 등받이를 스치는 순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앉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한만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작업복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절도가 있었지만 평소 작업장에서와는 다른 어색함이 묻어났죠. 소매 끝에 남은 희미한 용접 자국은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넘게 쇠와 불을 다뤄온 세월의 흔적이었거든요. 그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쌓인 굳은 살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정밀한 용접 작업을 위해 수없이 연마되고 단련된 그 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어 보였죠. 병원 카페의 깔끔한 테이블 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윤정이는 미소를 유지한 채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고 클래식 수트의 라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스며드는 차가운 시선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만수의 작업복 위를 훑어갈 때마다 미간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찌푸려졌거든요. 첫인상이 전부죠. 오늘은 격식이 많이 모자라 보이네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가문의 딸다운 발언이었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계산된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역력했죠.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요. 하지만 그 말조차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모친과 연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선 자신의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만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비굴함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 있다가 바로 와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듯했죠. 3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장인의 당당함이 그 짧은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먼저입니다. 혼사는 여기까지죠.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문화재단 이사 가문의 자존심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녀에게 혼인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습니다. 서진은 물컵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도 모른 채였죠. 아버지를 향한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작업복과 거친 손을 훑어보는 그 시선들이요. 평소라면 자랑스럽기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그녀는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각계각층의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젊은 사람들 일인데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닌 오히려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앞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배려가 서진에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입술만 달싹였죠.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메모를 할 때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불안함의 표현일 뿐이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의 말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죠. 서진의 마음속으로는 쓰라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본 건 나였나?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투박한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학을 나오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세련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이 더욱 미웠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네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 안내방송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정형외과 김철수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안내방송이 오히려 이들의 비일상적인 만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세 사람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윤정희와 도윤 모자는 먼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서진과 만수는 다음 차를 기다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희의 차가운 표정이 마지막까지 보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옆에 서 있었고요. 그 모습이 서진에게는 이별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옆 거울에 비친 부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고 만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표정, 그리고 막 사라진 윤정희 모자의 차가운 뒷모습, 그 온도차가 유리창에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쇠를 다뤄온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어 보였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 손이 얼마나 정밀하고 숙련된 손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용접의 명장이었거든요. 밤 11시 만수전공의 작업장에는 여전히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스파크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죠. 한만수는 용접 마스크를 쓴 채 정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용접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거든요. 작업이 끝나고 장갑을 벗자 새로 생긴 누런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온의 쇠와 오랜 시간 접촉한 흔적이었죠. 30년 넘게 쌓인 굳은 살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더해진 셈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 카페에서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정이의 차가운 시선, 도윤의 어정쩡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서진의 당황한 표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한편 명인 대학병원 원무팀은 아침부터 민원 폭주로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보험 처리 문의, 진료비 문제, 병원비 할인 요청까지 온갖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보험 처리 왜 이래요? 분명히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접수 창구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다른 환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서류를 분류하며 응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죠. 고객님,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넘기는 동작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듯 했거든요. 어제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서진은 조용했죠. 서진 씨 약혼한다며? 예비시댁이 재단이라던데요. 동료 직원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죠. 문화재단 이사 집안과의 혼담이라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서진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 말에는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인지 아니면 아쉬운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진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후 3시경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희의 전화였죠. 평소보다 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어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인데요. 가정환경은 결혼의 기반이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번 내린 판단을 번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그 차가운 어조에 서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정희의 편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왜 결혼의 장애물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나도 곤란한 상황이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를 벗어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곤란한 나인데 왜 늘 내가 이해해야 하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고 도윤의 소극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이제는 윤정이의 편견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죠. 그 중에는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의 작업등도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겹쳐지는 그 반짝임들이 왠지 아버지의 용접 불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완벽함으로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밥 먹자.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거든요. 응. 서진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부녀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식탁 위를 감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죠. 평소라면 따뜻했을 저녁 식사 시간이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본 그 당황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자신 때문에 딸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서진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이의 차가운 시선과 도윤의 어정쩡한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께 털어놓기에는 너무 잔인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뉴스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상적인 뉴스 멘트가 오히려 두 사람의 비일장적인 침묵을 더욱 부각시켰죠. 만수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약간 낮췄습니다. 혹시 딸이 무슨 말을 하려나 해서였지만 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젓가락질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식사 시간이었죠. 두 사람 모두 할 말은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놓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지대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곳들이겠죠.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은행 VIP 라운지는 오후 2시 고급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림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우아한 분위기와는 달리 마주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진주 목걸이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와의 혼사,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취소하듯 담담하고 냉정한 어조였거든요. 혼사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그저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거래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애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지금은요. 그는 지금은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치 나중에는 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듯 했지만 정작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실망과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명확해서 좋네요. 그녀의 말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애매한 상황에서 고민했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속 시원하게 느껴졌거든요. 적어도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서진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순순히 받아들여서 다행이라는 듯 했죠. 그녀에게는 서진의 상처받은 마음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앞날과 가문의 체면만이 관심사였거든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혹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방해물을 제거한 듯한 안도감이 그 말투에서 느껴졌거든요. 라운지를 나서는 서진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하루빨리 그 차가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에 쥔 라운지 방문증을 바라봤습니다. VIP LOUNG라고 적힌 그 작은 종이가 왠지 모르게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이힐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손에 쥔 라운지 방문증은 어느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부엌에서는 만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녀지간이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상처 크냐?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긴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법이었거든요. 서진은 아버지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 스스로 설게요. 아빠 탓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거절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만수는 서랍에서 낡은 작업용 장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그 장갑은 이미 손 모양대로 굳어져 있었죠. 수없이 많은 작업을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들면 잡고 버텨라. 장갑처럼.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갑이 손을 보호하듯이 단단한 마음가짐이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또한 장갑이 오랜 사용으로 더욱 편안해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자신만의 강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었던 미소 중에서
가장 진실한 미소였죠. 네. 내일부터 제 페이스로. 그 말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체크리스트 수첩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내 삶 체크리스트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업무였습니다. 병원 원무팀에서의 일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지금까지는 어딘지 모르게 임시 방편적으로 일해왔다면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미였죠.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였습니다. 병원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더 깊이 습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 보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체면보다 실력. 이 5글자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 철학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어떤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거든요. 노트를 덮으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공장지대에서는 여전히 작업등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힘들면 잡고 버텨라. 장갑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장갑처럼 단단하게, 하지만 유연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의 상처도 내일의 강함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진은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과 꿈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도 그런 불빛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명인대학병원 3층 회의실은 아침 9시 원무팀 전체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번 달 주요 업무 일정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일정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아 팀장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죠. 하이브리드 호흡기 도입 발표에 원무총괄은 서진 대리가 맡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의 총괄을 맡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노트에 적었던 체면보다 실력이라는 다짐이 떠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큰 행사야. 재단 이사들도 다 와. 그 말에 서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단 이사들이라 함은 윤정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즉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빠르게 메모가 이어졌죠. 동선 계획, 감염 관리 프로토콜, 데모 순서, 응급 대응 체인까지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부 사항들이 줄줄이 따라붙었어요. 참석자 명단 확인, 장비 반입 시간표, 보안 검색 절차, 언론사 출입 통제까지 놓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체계적인 성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오후에 들어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서진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협력사 목록에 MST 밸브라는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순간 멈칫했지만 서진은 빠르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회사명이 익숙하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MST가 아버지 회사인 만수전공의 영문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MST 밸브는 이번 호흡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정밀도가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버지의 기술력이 이런 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원 지하 창고로 내려갔을 때 김복래 미화원을 만났습니다. 70세의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였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복래는 청소 수레를 정리하며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아버님 손이 귀하지. 그 손으로 옛날에 살린 사람 많아.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래가 자신의 아버지를 안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살린 사람이 많다는 표현이 더욱 궁금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복래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손은 거짓말 안 해. 굳은 살은 세월이 남겨.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지켜본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복래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에 새겨진 굳은 살들이 단순히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세월과 노력이 만들어낸 가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현장질의 응대 기술자 우선이라고 메모했죠. 발표회에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올 경우 실제 제작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침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서진만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서진은 발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각 부서와의 협조 사항을 점검했죠. 특히 의료진들과의 조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로운 장비 도입은 모든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도 서진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 리허설을 위해 회의실에서 밤샘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박수 연습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지만 서진의 리허설은 달랐습니다. 오직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팬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체크 사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완벽을 기하려는 그녀의 신중함이 그 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참석자 도착 시간, 체크 장비 반입 완료 시간, 체크. 보안 검색 절차, 체크 응급 상황 대응팀 대기, 체크.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나는 펜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서진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운드 트랙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진의 체크리스트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죠. 혹시 모를 기술적 문제부터 언론 대응까지 빈틈없는 계획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진은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공장지대에서는 몇몇 작업등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득 아버지와 자신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용접을 한다면 자신은 똑같은 정밀함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쳐보니 이미 100개가 넘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담당자와 시간표, 비상 연락처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메모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라고 적었죠.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체크리스트를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체면이 아닌 실력으로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죠. 명인대학병원 임원 회의실은 오전 10시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둘러싼 재단 이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 중에서도 윤정희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협력사 검증이 미흡합니다. 연기가 맞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차갑게 빛났고 클래식 수트의 어깨선도 어느 때보다 강직해 보였거든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외부 감리위원인 최강우도 무채색 수트를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동조했습니다. 세척 트레이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는 손에 든 루페로 타임스탬프를 확인하며 말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발표의 진행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스태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러다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준비팀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막판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체크리스트를 펼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준부터 재설정합니다. 환자 안전이 1순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명확해지는 판단력이 돋보였죠. 어젯밤 새벽까지 만든 체크리스트가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표준 작업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SOP에 색깔 표시를 추가하고 각 단계마다 체크박스를 삽입했어요. 타임라인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혼선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사들과 연이은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이고 까다로웠죠. 멸균 라벨 타임 스탬프를 초 단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진아 팀장이 서진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게 밀어붙이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리면 감염 관리가 흔들립니다. 그 한마디에 팀장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후 늦게 윤정희로부터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발표 순서 변경 요청이라는 간단한 메모였죠. 하지만 서진의 답변은 더욱 간결했습니다. 환자 동선상 불가합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업무적 판단만으로 응답했어요.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재점검이 시작되자 서진은 모든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각 협력사의 인증서부터 멸균 프로세스 기록까지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그녀의 손끝에서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체크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최강우 감리위원은 루페를 들고 현장을 재점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진지해졌죠. 서진이 제출한 개선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와 현장이 일치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의 최종 판정이 나오자 준비팀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취소 위기에 몰렸던 발표회가 정상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감리위원에게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과도한 감사 표현이나 변명은 하지 않았죠. 말을 아끼고 결과로 답하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정리하며 서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윤정희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더 완벽한 준비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쳐보니 빨간 펜으로 된 체크 표시들이 빼곡했습니다. 각각의 표시마다 치열했던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한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서진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국 모든 것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내일은 드디어 발표의 당일입니다. 서진은 가방에 체크리스트를 넣으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명인 대학병원 대강당은 오전 10시 하이브리드 호흡기 도입 발표회로 가득 찬 관객들의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만석이었죠. 언론사 기자들, 재단 이사진, 병원 의료진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올라가자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차 잦아들었어요. 발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서진은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강당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만수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발에는 여전히 사용감이 묻어나는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만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강당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죽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나는 그 소리는 묵직하고 안정적이었어요.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장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이사장인 노현중이 만수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왔거든요. 77세의 노인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노현중은 만수 앞에 서서 깊숙이 90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구형 금태 안경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정중한 인사였죠. 선생님, 그때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병원 최고 어른이 한 기술자에게 이렇게 깎듯이 예를 표하는 모습에 주변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나? 저분이 누구시지?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화를 신은 남자를 의아해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변했거든요. 시연이 시작되자 만수는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이브리드 호흡기의 핵심 부품인 밸브를 섬세하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0.1mm의 곡률 변화와 그에 따른 유량 변화를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밸브의 개방 각도가 2도만 달라져도 환자의 호흡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수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형 스크린에 특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당시 응급회로 설계 기록이었죠. 화면에는 T병원, K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과 기술을 공유했던 스냅샷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무상으로 공개된 이 기술로 다른 병원들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진정한 의미의 기립박수였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손이 멈춰 섰고 클래식 수트의 어깨선도 어느새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숨겨진 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 메모 습관으로 항상 들고 다니던 그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급히 펜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아보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딸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순간은 온전히 아버지만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어요. 아버지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라고 말이죠. 시연이 끝나고 장미정 병원장이 최종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색 스카프를 정리하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임상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위원회 의결 후 단계적 표준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천장에서 축하 배너가 내려왔습니다. 하이브리드 호흡기 시스템 정식 도입이라고 적힌 배너였죠. 강당 안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오태성 PR 주임이 바쁘게 현장 분위기를 정리하며 언론사 기자들을 안내했어요. 이주연 의료 전문 기자는 이미 핸드폰으로 속보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핵심 부품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에 오를 예정이었거든요. 만수는 여전히 무대에서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와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평소 작업장에서 일을 마친 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랐어요. 딸을 향한 자랑스러운 시선이 그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서진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현중 이사장이 다시 한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한 자세로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병원도 다른 병원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팬데믹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런 기술력 덕분에 구해졌는지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김복래 미화원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은 세월의 성적표라니까. 그녀의 중얼거림이 주변 직원들에게도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실력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당 안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체크리스트를 가방에 넣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윤정이 같은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명인대학병원 1층 로비는 발표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늘 본 시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쪽 벽면에 설치된 재단의 시간 전시 코너 앞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시 패널 중앙에는 몇 해 전 익명 기부자 H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팬데믹 초기 병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큐레이터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감동이 묻어났죠. 그때 한 명의 기술자가 장비와 혈액 보관 시스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패널에는 당시의 기술 자료와 함께 감사 인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남긴 고마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패널 하단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H. 라고 적힌 그 글씨는 투박하지만 힘이 있어 보였죠.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을 담은 듯 했습니다. 장미정 병원장이 윤정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때 수술의 변수를 줄인 것도 그분 덕분이었죠.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직접 경험했던 의료진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윤정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H가 한만수라는 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푼 장본인이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때 김복래가 청소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밤새 밸브 손질하던 손, 내가 봤지. 복래의 말은 간단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 산증인이었거든요. 그녀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다시 한번 펜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죽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윤정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수트의 어깨선이 급격히 내려앉으며 그녀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이 사람을 가렸구나. 그 한마디에는 깊은 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에만 매달려 왔는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쳤는지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이었거든요. 서진은 전시 패널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글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글귀가 단순한 업무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연을 본 의료진들이 감탄하는 목소리, 언론사 기자들이 후속 기사를 논의하는 소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놀라워하는 탄성까지 모든 소리가 한만수라는 한 사람의 진가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노현중 이사장은 휠체어에 앉아 전시 패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형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죠. 10년 전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의 말에 주변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장비 고장으로 수술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기술자가 나타나 밤새도록 문제를 해결해 준 일 말이에요. 복내는 청소 수레를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없이 와서 말없이 가더라고. 이름도 안 남기고. 그녀의 말에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오직 필요한 곳에 자신의 기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태성 PR 주임이 기자들에게 추가 자료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표회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주연 기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의 구성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영웅,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윤정이는 전시 패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메모하던 습관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서진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체크리스트 수첩을 꺼내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기라고 적었죠.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이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에서 나온 만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에게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업화를 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대성 보안팀장도 만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평소 출입 통제가 업무인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운명은 때로 익명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저 필요한 곳에
자신의 도움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만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비로소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체면보다 실력,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이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명인 대학병원 로비 한쪽에서 윤정이가 한만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클래식 수트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어깨선은 이전과 달리 겸손하게 내려와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깊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재단 이사가 한 기술자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정이의 사과는 말없이 이루어졌지만 그 진정성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만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여유로움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길만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복도 끝에서 도윤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펜이 들려 있었지만 평소처럼 메모를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면 안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사랑은 지켜주는 선택이에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것인데 도윤은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늦게 장미정 병원장이 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단색 스카프를 정리하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표준 전환 프로젝트 매니저를 서진 대리가 맡아주시오. 그것은 서진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오늘의 발표회를 완벽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겨주겠다는 신뢰의 표현이었거든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간명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체크리스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답변이었어요. 며칠 후 만수는 조용히 청년 기술인을 위한 무명 장학금을 개설했습니다. 명패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 않는 장학금이었죠. 은행에서 송금을 완료한 후에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김복래는 새로 지급받은 청소 수레를 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수레를 30년 넘게 사용해 왔는데 병원 측에서 새 수레를 지원해 준 것이었어요. 손 고운 날까지 오래오래. 그녀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고와질 때까지, 즉 일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현장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만수 전공 작업장은 고요했습니다. 만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업 테이블 위 장갑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함께해온 그 장갑들이 내일도 변함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작업장 위를 비추는 불빛도 고요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 불빛이 만수의 인생과 닮아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서진은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실력이라고 적힌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그라미는 단순한 완료 표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원칙에 대한 확신의 표시이기도 했거든요. 윤정이는 여전히 재단의 시간 전시 패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이름을 몰라도 감사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혼잣말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에만 집착해 왔는지,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었거든요. 석양이 든 병원 로비의 대형 유리창에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뒷모습이 석양빛에 겹쳐져 보였어요. 한만수는 여전히 작업화를 신고 있었고 서진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똑같이 묵직하고 안정적인 걸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현장 경험과 딸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부녀의 뒷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은근한 자부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루였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오태성 PR 주임은 오늘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수치나 결과보다는 오늘 목격한 인간적인 감동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정대성 보안팀장도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병원 곳곳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리 공장지대에서도 몇몇 작업등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만수와 같은 기술자들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포장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품격은 손에 남습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진짜 실력과 인품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오늘 한만수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진짜를 증명합니다. 30년 넘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만수의 진가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서진 역시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묵묵함과 자신만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모습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윤정이 같은 사람들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체면보다는 실력을, 겉모습보다는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게 될 테니까요.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